서울 강남의 가장 화려한 밤. 그 중심에 있는 클럽 엘리시움의 VIP 룸. 그곳은 돈과 권력, 그리고 욕망이 뒤섞여 현란한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가장 낮은 곳에 제이라고 불리는 젊은 웨이터가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존재하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 인간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의 눈은 그가 나르는 샴페인 잔 너머로 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보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중경이업의 늙은 회장과 그의 옆에 앉아 지루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유부남 이사까지. 지휘 눈에 그들은 더 이상 존경받는 상류층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약점과 비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진 한심한 사냥감들에 불과했다. 진짜 세상은 이 화려한 클럽이 아니었다. 그의 세상은 서울의 가장 후미진 달동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옥탑방이었다. 그는 매일 밤 클럽에서의 굴욕과 사람들의 경멸을 차가운 소주 한 병으로 씻어내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그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부당한 하청당하인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그 대기업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모습, 그리고 그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로 외면하던 그 회장의 얼굴. 그날 이후 제이는 맹세했다. 다시는 이 세상에서 약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는 그들을 지배하는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무기는 그의 명석한 두뇌와 사람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 비상한 관찰력이었다. 어느 날 밤, 제이는 VIP 룸에서 한 그룹의 손님들을 서빙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중진 국회의원 윤성환과 그의 아내인 윤 여사가 있었다. 윤 여사는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때 윤 여사가 잠시 고개를 흔들다가 그녀의 귀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이 소리 없이 바닥에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졌다.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유령처럼 그들의 곁에 서 있던 제이만이 그것을 보았다. 그는 다른 직원들처럼 즉시 귀걸이를 주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떨어진 귀걸이를 자신의 발로 살짝 가렸다. 그리고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1시간 넘게 그 자리를 지켰다. 마침내 파티가 끝나고 윤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제이는 마치 방금 발견한 것처럼 그녀를 불렀다. 사모님, 잠시만입니다. 그는 바닥에서 귀걸이를 집어들어 깨끗한 냅킨 위에 올려 그녀에게 공손히 내밀었다. 귀걸이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자신의 귀걸이를 발견한 윤 여사의 얼굴에 안도감과 함께 고마움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그에게 팁으로 주려 했다. 하지만 제이는 정중히 거절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그 예상 밖의 행동에 윤 여사는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다른 웨이터들과는 다른 이 젊은이의 고고한 눈빛과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라는 말을 남겼다. 제이는 그녀가 사라진 뒤 그녀가 건넨 명함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투자였다. 그는 당장의 몇십만 원짜리 팁 대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과의 아주 작은 연결고리를 얻어낸 것이었다. 그날 밤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켰다. 그의 노트북 안에는 그가 지난 몇 년간 클럽에서 관찰한 수많은 상류층 인사들의 비밀 파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윤 여사라는 이름의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다. 그리고는 남편과의 불화, 깊은 외로움, 물질적 보상에 무관심함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그는 창밖으로 멀리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저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약점을 가진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약점은 이제 자신의 야망을 위한 가장 날카로운 사다리가 될 것이었다. 그의 조용하고 치밀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윤 여사와의 첫 번째 만남 이후 제이는 인내심을 갖고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 그는 잘 익은 과일이 저절로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기회는 그의 예상대로 며칠 뒤에 찾아왔다. 윤 여사의 비서가 클럽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앞으로 자신들의 VVIP 룸서빙은 반드시 제이라는 웨이터가 전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제이의 작고 계산된 친절이 완벽하게 의도된 결과를 낳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제이는 윤 여사의 전담 웨이터가 되었다.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에서 더 깊숙이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가 마시는 와인의 종류, 그녀가 즐겨 듣는 음악,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이 가장 짙어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는 윤 여사가 클럽에 올 때마다 거의 항상 같은 남자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젊고 잘생긴 배우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연예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제이의 눈에는 그들의 은밀한 눈빛과 스쳐 지나가는 손길 속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이 보였다. 제이는 이제 이 비밀이라는 상품을 자신의 손에 넣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모든 돈을 털어 초소형 스파이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구입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주 밀회를 나누는 클럽과 연결된 특급 호텔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했다. 그의 치밀함과 대담함은 이미 평범한 웨이터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마침내 제이는 그들이 사용할 스위트룸에 미리 잠입했다. 그는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액자 뒤편과 샹들리의 장식 안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리고는 다시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몇 시간 후 그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그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의 아내가 젊은 배우와 한편의 애로 영화 같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쥐의 얼굴에는 어떤 역겨움이나 도덕적인 판단도 없었다. 그는 그저 아주 귀하고 값비싼 상품을 감정하는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첫 번째 무기가 쥐어진 것이었다. 그는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단순히 돈을 위해 그녀를 협박할 것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 그는 돈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원했다. 바로 그들만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즉 권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타겟은 윤 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밀의 주인이지만 그만큼 잃을 것이 많은 방어적인 존재였다. 그의 진짜 타겟은 그녀의 젊은 정부, 칭후, 바로 그 배우였다. 그는 이제 막 얻기 시작한 인기를, 그리고 자신의 배우로서의 인생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약한 고리였다. 제인은 자신의 낡은 옥탑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그는 이곳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는 클럽과 호텔에 말없이 사표를 냈다. 그의 투명인간으로서의 삶은 그날 밤으로 끝이 났다. 그는 영상이 담긴 USB를 품에 넣고 옥탑방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이제 그가 직접 만들어갈 위험하지만 찬란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무력했던 한 명의 웨이터는 죽었다. 그리고 상류층의 비밀을 먹고 자라는 가장 위험한 플레이어가 새롭게 탄생하고 있었다. 자신의 낡은 옥탑방에서 나온 제이니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돈을 털어 최고급 맞춤 양복 한 벌을 맞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남의 부유한 젊은 사업가처럼 보이도록 자신을 꾸몄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웨이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라는 무대 위에 오를 새로운 배우였다. 그는 배우 민우에게 연락했다. 그는 협박하는 대신 사업적인 제안을 하고 싶다며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전통 찻집의 별실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우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귀찮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잡고 나타난 이 남자가 그저 돈을 요구하는 하찮은 좀도둑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면 돼 원하는 액수를 말해. 질질 끌지 말고. 민우가 지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제이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민우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우 씨, 지금 소속사와의 계약 곧 끝나가죠. 그리고 차기 작품 캐스팅에서는 계속 물을 먹고 있고요. 당신의 그 스폰서는 당신의 영희 인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이가 미리 조사한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이는 그때 자신의 휴대폰에서 호텔 방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의 일부를 아주 작게 재생했다.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명백한 증거였다.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민우 씨, 제이가 차가운 미소로 말했다. 나는 기회를 원해. 당신이 내게 기회를 주면 나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제이는 자신의 사업 제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제안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스폰서인 윤 여사에게 나를 소개해 주는 거야. 나는 해외에서 막 돌아온 신흥 부동산 재벌의 베일에 쌓인 아들이자 신진 미술품 투자 전문가. 제이가 되는 거지. 당신은 우연히 한 사교 모임에서 나를 알게 되었고 나의 재력과 능력에 감탄하여 윤 여사에게 나를 소개해주는 선량한 조력자 역할을 맡는 거야. 민우는 그의 말도 안 되는 계획에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쳤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왜냐하면 주위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만약
당신이 내 제안을 거절하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시간 뒤 이 음성 파일과 영상은 모든 언론사와 당신 스폰서 남편의 정적들에게 동시에 전송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의 영희 인생은 오늘로 끝이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되겠지.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당신의 새로운 투자자가 되어줄 수 있어. 나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영화의 주연 자리를 당신에게 선물해 줄 수 있다고. 이건 협박이 아니야.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이지. 민우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그는 눈앞에 이 젊은 남자가 단순한 협박범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무서운 전략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제이의 제안 속에서 자신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았다. 그는 결국 악마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갤러리, 배우 민우는 윤 여사와 함께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제게 다가가 아는 척을 했다. 아니, 제이 대표님 여기서 다 뵙는군요. 사모님, 이쪽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아주 유능한 미술 투자 전문가 제이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공부하다가 얼마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제이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는 자신이 미리 조사해둔 윤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늘어놓으며 그녀의 지적인 허영심을 자극했다. 남편에게 늘 무시당하며 자신의 지성을 알아봐주는 대화 상대에 목말라 있던 윤 여사는 젊고 잘생겼으며 똑똑하기까지 한 이 미스터리한 청년에게 순식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 전 자신의 귀걸이를 찾아주었던 그 평범한 웨이터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제이는 윤 여사 그리고 민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배우 민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어색하게 지켜보며 자신이 이 위험한 연극의 조연이 되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주의 머릿속은 차가운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윤 여사를 한 명의 여자로서가 아닌 자신의 다음 목표물로 향하는 첫 번째 계단으로 보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게임. 그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한 여자의 비밀을 이용하여 그들만의 견고한 성 안으로 마침내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GI 게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첫 번째 공략 대상인 윤 여사는 그의 지성과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제이는 그녀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그녀의 유일한 말상대이자 비밀스러운 조언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그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마치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방금 알아낸 것처럼 그녀에게 은밀하게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그저 분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이용하여 남편의 정치적 약점을 잡아 그녀가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을 쥘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주었다. 그의 조언대로 움직인 윤 여사는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과 자유를 얻어냈다. 그녀는 이제 제이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신뢰하게 되었다. 제이는 윤 여사를 발판 삼아 그녀가 속한 상류층 사교계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의 무대는 이제 강남의 클럽이 아닌 프라이빗 갤러리와 최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비밀스러운 사교 모임으로 옮겨졌다.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사냥감들을 물색했다. 두 번째 목표는 성공한 패션 회사의 대표인 이 여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라이벌 디자이너를 향한 지독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제인은 배우 민우를 이용하여 그 라이벌 디자이너가 비밀스러운 도박 중독이라는 약점을 알아냈다. 그리고는 윤 여사와 친분이 있는 한 연예부 기자에게 이 정보를 소스로 흘렸다. 며칠 뒤 라이벌 디자이너의 도박 스캔들이 터져나왔고 그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여사는 자신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준 제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곧 있을 패션업계의 인수합병에 대한 극비의 내부 정보를 제게 건네주었다. 세 번째 목표는 야망 넘치는 갤러리 관장 박 여사였다. 제인리는 이 여사에게서 얻은 내부 정보를 박 여사에게 고급 투자 정보로 포장하여 전달했다. 그 정보로 박 여사는 엄청난 주식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다. 제인은 그녀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이 은혜를 기억해달라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만을 남겼을 뿐. 이러한 방식으로 제인은 여자들의 비밀과 욕망을 서로를 올가매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엮어 나갔다. 그는 그 거미줄의 중앙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미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옥탑방에 살지 않았다. 그는 강남의 가장 높은 곳,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그의 옷장에는 수백만 원짜리 맞춤 양복들이 가득했고 그의 차고에는 번쩍이는 외제 스포츠카가 서 있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바로 그들 자신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허하고 더 외로웠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의 모든 관계는 비밀과 거래,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왕이었다. 어느 날 밤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갤러리 관장 박 여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의 가장 큰 후원사인 한 기업을 다른 경쟁사로부터 지켜달라고 제게 부탁했다. 그 경쟁사의 회장은 잔인하고 빈틈없기로 악명 높은 재계의 거물이었다. 제이 씨, 당신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이는 전화기를 들고 창밖의 야경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고독한 왕좌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더 크고 더 위험한 무대. 그는 이제 단순한 조종자를 넘어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왕을 결정하는 킹메이커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위험한 도박, 그 마지막 라운드가 이제 곧 시작될 참이었다. 제이가 다음 목표물로 정한 것은 재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은 성진그룹의 박 회장이었다. 그는 갤러리 관장 박 여사의 남편이자 그녀의 갤러리의 가장 큰 후원사인 기업을 적대적 인수를 통해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제게 있어 과거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박 회장은 바로 과거 제의 아버지를 파멸시켰던 그 재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제이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구축해온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국회의원 부인인 윤 여사를 움직였다. 그는 그녀에게
성진그룹이 최근 정부로부터 수주한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남편의 불륜이라는 약점을 잡힌 윤 여사는 제2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의 남편과 언론을 통해 박 회장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그는 패션 회사 대표 이 여사를 움직였다. 그는 그녀에게 증권계 성진그룹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아주 교묘하고 그럴듯한 루머를 퍼뜨리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갤러리 관장 박 여사에게 성진그룹의 후원에 감사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을 초대하는 아주 성대한 자선 갈라 디너를 개최하도록 했다. 그곳은 제이가 박 회장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 설계한 마지막 무대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정치권의 공격을 막아냈고 언론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그는 완벽한 재무제표를 공개하여 시장의 불안한 루머를 잠재웠다. 며칠 동안 제2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 회장은 모든 공격을 막아낸 승리자로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박 여사가 주최한 갈라 디너에 참석했다. 갈라 디너가 열리는 연회장, 모든 것이 완벽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우아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다. 박 회장은 연회의 주인공으로서 단상 위에 올라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들을 비웃으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제인은 그 모든 광경을 연회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 발코니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꼭두각시들인 3명의 여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회장의 연설이 끝나고 그를 향한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제인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자신이 미리 컴파일해둔 하나의 파일을 암호화된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전송했다. 그 파일 안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박 회장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가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완벽하고도 반박 불가능한 증거 자료였다. 제이가 박 회장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또 다른 여인을 이용하여 지난 몇 주간 빼돌린 결정적인 증거였다. 연회장 곳곳에서 휴대폰을 확인한 사람들의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수군거림은 곧 분노와 충격의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다.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던 박 회장 역시 자신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자신의 모든 죄악이 담긴 그 파일을 본 순간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투자자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기자들은 그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의 성이 단 몇 분 만에 그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었다. 제이는 발코니에서 그 모든 혼돈의 풍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자신의 성공을 그리고 박 회장의 파멸을 홀로 축배했다. 그는 마침내 그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는 자신이 증오하던 계급의 상징과도 같았던 한 남자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가 조종했던 여자들은 이제 그의 힘 앞에서 더욱더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발 아래 펼쳐진 그 모든 혼돈과 파멸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승리의 쾌감은
아주 짧고 공허했다. 그의 새로운 평화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가장 고독하고 가장 차가운 왕좌였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그 완벽한 범죄의 거미줄을 집요하게 파고들 새로운 사냥꾼이 이제 막 그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박 회장의 몰락은 제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완벽했다. 그가 갈라디노에서 터뜨린 증거들은 검찰에게 박 회장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박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제국은 해체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기업인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제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 무감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그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 자신의 손에 의해 파멸하는 것을 보며 아주 짧고 텅 빈 승리감을 맛보았다. 그는 이제 정상에 섰다. 그의 이름 제이는 서울의 상류층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몰랐지만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그가 관여된 일마다 거물들이 쓰러져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가 도와준 여자들은 이제 감사함 대신 공포심으로 그에게 묶여버린 충실한 장기말이 되었다. 어느 날 국회의원 부인인 윤 여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애원의 빛이 서려 있었다. 제이 씨, 이제 됐잖아요. 박 회장도 무너졌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이루었잖아요. 제발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제 비밀 이제 그만 지워주세요. 하지만 제이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놓아달라니요. 사모님,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섬뜩한 지배욕이 담겨 있었다. 아직 사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윤 여사는 자신이 영원히 이 젊은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며 돌아섰다. 제이는 그렇게 비밀이라는 이름의 거미줄로 자신의 왕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완벽하게 고독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구들과 가장 희귀한 예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어떤 웃음소리도 없었다. 그는 매일 밤 홀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값비싼 와인을 마셨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바로 그들처럼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텅 빈 사람들. 그가 꿈꾸었던 복수의 끝은 결국 지독한 공허함뿐이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의감 넘치고 타협을 모르는 것으로 유명한 젊은 여검사 한서진은 최근 서울 상류층에서 벌어진 일련의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한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몰락, 한 디자이너의 때 아닌 스캔들, 그리고 거대 기업 회장의 드라마틱한 파멸까지 모든 사건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손이 마치 체스를 두듯 모든 판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성진그룹 비자금 사건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박 회장을 무너뜨린 그 완벽한 익명의 제보에 주목했다. 그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자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전략적이고 너무나도 치밀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 혹은 수혜자가 된 여러 명의 상류층 여성들을
비밀리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제이의 첫 번째 꼭두각시였던 배우 민우에게서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찾아냈다. 한서진 검사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 민우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그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단 하나의 이름, 제이라는 이니셜을 내뱉고 말았다. 한서진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 거대한 화이트보드 위에 그동안의 사건 관계자들의 이름을 모두 적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들의 중앙에 붉은색 마커로 J라는 알파벳 하나를 크게 썼다. 그리고 그 주위로 커다란 원을 그렸다. 아직은 실체가 없는 유령.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 유령이야말로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자 자신이 앞으로 상대해야 할 거대한 악의 실체라는 것을. 그날 밤 제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왕이라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진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이트보드 위에 J라는 글자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새로운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자신이 무적이라고 믿는 왕과 그의 보이지 않는 성을 무너뜨리려는 집요한 사냥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1년 후 제이는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왕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자 동시에 공포의 대명사였다. 그는 더 이상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상류층의 비밀과 약점들이 그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꿈꾸었던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가 이룩한 화려한 왕국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감옥이었다. 한편 한서진 검사는 지난 1년간 제이라는 이름의 유령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서울 상류층에서 벌어진 모든 비정상적인 사건들의 배후에 제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꼬리는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한서진 검사는 거의 포기 직전의 상태였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아주 뜻밖의 제보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바로 제이의 첫 번째 장기말이었던 국회의원 부인 윤 여사였다. 제이는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윤 여사에게 그녀의 아들의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을 지시했던 것이다.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본능이 그녀를 제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주었다. 윤 여사는 한서진 검사 앞에서 지난 몇 년간 제에게서 당했던 모든 일들과 제이가 상류층 여성들의 비밀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제이의 완벽한 거미줄을 무너뜨릴 첫 번째 실마리이자 가장 확실한 내부 고발자였다. 윤 여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서진 검사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이의 다른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 지위 완벽했던 비밀의 성에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 제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여느 때처럼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이 완벽한 권력의 정점에서 영원한 안전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거실에 대형 TV를 켰다. 그리고 저녁 9시 뉴스에 헤드라인을 보았다. 속보. 검찰. 보이지 않는 손 제2 실체 추적. 정재계 비리 연루된 수십 명 동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발부. 뉴스 화면에는 그가 알던 모든 장소들, 윤 여사의 집, 이 여사의 회사, 박 관장의 갤러리, 그리고 그의 꼭두각시였던 배우 민우의 소속사까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그의 범죄를 폭로하는 핵심 제보자의 음성 변조된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휘 손에서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견고했던 비밀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체포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종말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의 목전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그의 발 아래 있던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그를 심판하기 위해 다가오는 수사관들의 차량 불빛처럼 보였다. 그의 길고 길었던 고독하고 위험했던 연극이 마침내 파멸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